둘러싼 다른 생각들 2000년대 초반에 어려운 사는 대부분의 젊은이가 나 역시 20대에 거의 대화했던 걸 주제가 이런 것들이 주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오고 가고 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뭐 키득거리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모두가 이런 저 평범한 속에서 해서 이야기하고 연인 사이엔 동성애 뭐 이런 뭐 등등등등의 자 하지만 어떤 식으로 얼마나 자주 하는 것이 정상이 하는 문제의 결론을 내자마자 방식은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사람들이 영화 스크린 정신과 교회 강단 또 수술실 길목 등이 가진 것에서 잘못 나온 정보들을 취합하여 반쯤은 이해하고 반쯤은 받아들이고 반쯤은 무시하는 가운데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정상성을 개인적인 관점이라고 생각되며 법과 의학, 사회적인 기대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기대하는 방식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쳐왔는지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 1985년부터 1967년까지 영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남성 간의 이런 것도 위법이었다. 사생활가 나오는 것. 그런 역사가 강제와 통제로 얽혀서 온 과정은 그래서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그래서 서구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여전히 이것은 참 어려운 문제들이다. 서구의 지저분한 책방에서 유리창을 빼곡히 가리고 있는 진지한 책장들 사이로 은밀하고 쑥스러운 이런 것을 잡지들이 많이 나왔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인 일부라고 여기면서도 천박하고 은밀하게 자 이러한 비난과 오해는 시계공이었는데 루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이것이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나 역시 그들의 나이였던 일이 쑥스러워했을 것이다. 뭐 추접하게 보이니까 대체 무엇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수상적이게 보이게 만들었을까? 자, 백악관 인터넷 모니카 루빈스키와 이런 관계에 클린턴 대통령조차도 공론화할 수 없을까? 시계공을 위해 살해한 1760년 디소가 처음으로 이렇게 질병들 끔찍한 오나니아의 자위의 의학적인 효능에 따른 아주 간단한 치료법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을 안심시켰다. 공보증은 18, 19세기 우리기를 사로잡았다. 역사가 토마스 라커는 도덕성이 처음으로 자율교제의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 사람의 신경을 건드렸고 주장한다. 자제력은 이제 개인의 문제였고 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 이상 외부에 부과되는 것은 아니었다. 1861년에 정신병원의 리치는 정신 이상으로 자신의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에서 119명이 이렇게 무선 결과를 개량한 초기의 시도였다. 19세기 마지막에 10년쯤에서 상황이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였다. 한면 정신과 의사 엘로리스는 치료 불가능한 병폐라고 이런 것들이 말했다. 비정상적인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1712년에 출간된 오나니아는 남녀 모두에게 똑같은 문제라고 주장을 했다. 이것은 엘리스는 자신의 육체를 자극해서 또 몽상과 환상을 만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플로이트의 앨리스의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그 서구 세계의 전적을 휩쓸어 더 유명 세계를 충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20세기가 되고도 한참이 지났어도 보통 사람들은 여전히 걱정스러워한다는 것은 놀라울 일이 아니다. 역사학자들 간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의 피부도 너무 창백하고 오늘날의 그런 이 젊은이의 걱정은 정신적인 약해진 탓으로 돌릴 수도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결국은 빠져나와야 하는 이런 이야기다. 그러나 이러한 유행에 좋아하는 빅토리아 시대의 의학 서적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0년이 지나는 사이에 태도도 변했다라고 했네요. 1940년대에 한 여성이 이따금 성적인 에너지를 분출하는 자신이 습관으로 고민하다가 그의 혐오를 극복해보려고
이렇게 노력. 20세기 후반에도 정상인지 아닌지를 걱정하는 것은 실제나 성인이나 똑같다. 이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남자가 여자, 여자가 남자 이런 것이 아니고 같은 성끼리는 어떨까 하는 건데요. 태블로이드, 일러스트레이드, 폴리스 뉴스, 22살 된 폴리가 목도리가 사극으로 퍼진 또 이런 해서 모습들이 오늘 우리라면 두 사람에게 트랜스나 게이 또는 간단하게 키우라는 호칭을 보여주고 싶을지 모른다. 이들은 스스로 이렇게 오늘날의 정체성 관념과는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는 특정 하위 문화이다. 그래서 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따금 의상을 입고 화장을 하는 등 젠더 경계를 허무는 장난을 치고는 했다. 이런 19세기 이른바 복장 도착은 무엇보다도 그런 행위로 반체제 인사들과도 관련이 있었다라고 했네요. 중대한 범죄였던 남색 공모의 혐의를 밝히는 데 맞춰져 있었다. 볼턴과 파크 모두 부분적이긴 해도 상승되는 의학적인 증거 덕에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1880년에서 90년대 동성애자가 인간학한 유행이라는 사고가 생겼으며 종종 젠더적인 용어로 표현되기도 했다. 하지만 동성애자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던 것은 아니었다. 은행은 남성의 몸에 여성의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가리킨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남성이 여성적으로 끌렸고 자신을 보통은 다른 의미에서 여성적이라고 영국 사회도 카펜터와 존 에정턴 시몬즈도 이 용어를 받아들여서 사용했다. 성적으로 분별을 위해서 섹슈얼리티. 기록으로 남아있는 많은 게이 남성의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다. 하지만 남성의 정체성을 가지지 않았던 키어의 삶은 아예 기록으로 남겨지지도 아니했다. 빅토리아 시대 후반에 가장 유명했던 의학사적은 아마도 독일의 정신학자 크라프트 예빙은 항상 거의 남성이라고 말했다. 폭력과 복종이 자연스러운 젠더 속성이라는 관념은 오랫동안 여파를 남겨왔다. 그런 면에서 그런데 광기와 성의 핵심 주제는 세디즘과 마조이즘이 아니라 동성애였다. 일부 독자들은 크라프트 에빙의 책으로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했다고 좋아했지만 일부는 이 정신학에서의 견해를 비판하고 반대했다. 크라프트 에빙은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온 불행한 남성자들에게 점차 공감하고 동정하기도 했다. 20세기 전반의 50년 동안에 크라프트 에빙과 그의 동시대인들은 이론을 개선한 정신의학이 정상적인 섹슈얼리티를 정리하는 데 여전히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고정관념들은 보통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 동안의 신경증의 결과라는 가정에 기초해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피해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근지원자 사전 적격 심식의학가 실시됐다. 불편해하거나 이발소로 이런 경력이 있다면 여성스러운 몸집을 보이는 경우는 입대가 거부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남자인데 여성 같은 모습이라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깨뜨릴 수 있겠죠. 전쟁이 끝나고 미국 사회는 소위 정상적이었던 과거로 회귀하고 싶다는 욕망에 휩싸였고 그러한 욕망은 전쟁 이전의 역할을 중시하던 태도와 가족 가치의 부활, 철저한 전도의 보수적인 문화로 나타났다. 가족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전도적인 속성과 관련이 있다는 기존의 관념 또한 계속해서 통용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남성은 여성적이고 레즈비언은 여성 낙선에 같다는 생각이 통념에 자리 잡게 되고 이는 다시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매사가 이간이면 적으라는 식으로 단순화되든가 만약에 다른 정상적인 속성들의 스펙트럼이 다양화하다면 더 성일하게 해서 그러지 말라는 법이 또 있겠는가. 또 성적인 문제도 다양화를 봤을 때 또 보는 관점을 좀 달리 해보자 이런 저자의 논리군요. 스펙트럼
1891년 12월에 어느 토요일 32살의 앨리스는 등기사에서 30살의 작가이자 여성 인권운동자 이디스 리스와 조용히 결혼식을 했다. 하악의 기록은 앨리스의 여동생 로이와 리스의 친구들인 이블린과 시빌 부르꾼이었다. 결혼 필요도 없었다. 이디스는 인기가 많았지만 신랑 헤브록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와 공개 석상에서 말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이디스는 그날 오후 자신의 친구들을 위해서 연 파티에 헤브록이 늦게 와도 좋다고 너그럽게 허락했다. 헤브록이 불편해하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다. 다음날 부부는 파리로 여행을 떠났다. 헤브록은 부인이 된 이디스에 대해 결혼 후에 그녀를 황홀하게 만들진 않았지만 상당한 자유를 남겨주었다고 기록했다. 한두 해가 지나서 이디스가 자신의 친구 클리어에게 느끼는 감정을 헤브록에게 편지로 전달했던 것을 보면 확실히 충분히 자유로웠던 것 같다. 후일에 헤브록은 그 고백에 마음이 아팠다고 했다. 당시에 그는 타고난 성독자적인 기질에 대해 조금도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이디스에게 당신이 클리어와 그렇게 친밀한 사이라니 나도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라고 했다. 헤브록 앨리스는 권위자였다. 자, 이렇게 해서 헤브록 매우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랑의 관심은 성병리학적인 관점에서 여성애자들은 그곳에서 헤브록의 저서에 큰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사랑의 도덕적인 증여성, 본질적으로 타고난 본성의 일부라는 가정은 헤브록의 연구를 관통하는 주제였다. 시몬즈와 같이 쓴 성의 역전에서 헤브록은 크로프트 에빙의 동성자를 평적인 도착자로 취급했던 것과는 달리 그들은 이상적이고 무명화된 인간이자 강한 도덕적인 관점, 엄청난 저지를 갖춘 사람으로 묘사했다. 헤브록의 지필 작업을 이어갔던 20세기 초반은 정성적인 개념과 관련해서 프로이트의 영향력 또한 지대한 시기였다. 프로이트는 처음부터 도착과 병력에 관심이 있었으며 학대를 비롯한 어떤 성적인 경험을 이용해 성인의 신경증을 설명하는 일에 집중했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1899년에 아동계의 정상적인 성적 충동과 리비도의 존재를 제안하더니 1905년에 발간한 이론에 관한 에세이에서는 자신이 그때까지 성적인 일탈이라고 불러온 이런 행위들을 자연적인 변이의 일종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봤듯이 프로이트의 모델은 발달 단계에 기초했다. 따라서 이렇게 성적 발달을 한 단계 모든 성적 행동이 그렇듯이 정상적인 행위인 것이 이성적인 불가했고 어린이에 나타나는 동성애적인 욕구는 정상적이었다. 하지만 프로이트가 보기에 성인에게 이런 것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발달의 지체를 의미했으며 신경증의 한 형태였다. 헤브록은 약간 다르긴 했지만 적잖이 기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헤브록은 이 두 개인의 행위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은 애정과 일구일처제에 따른 유리의 관계이며 이러한 이성에서 벗어난 어떤 행위도 도착적이라고 생각을 했다. 프로이트와 헤브록은 모두 여기에 대해서 절대적이고 불변적이라고 가정했다. 이러한 견해는 2차 세계대전의 알프레드 킨제이가 정상적인 성이라는 개념을 제거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다시 한번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영화 킨제이 보고서는 의미심장한 장면이 나온다. 리엄 니슨이 연기한 알프레드 킨제이와 피터 사스가드가 연기한 킨제이의 동료 클라트 마틴은 인터뷰 수집 도중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이들은 상대적이고 유동적이라는 개념이라는 아이디어에 기초해서 고안된 킨제이 척도에 대해서 토론을 벌인다. 킨제이에 따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쯤인가 위치하는데 마틴이 킨제이에게 묻는다. 내 생각에는 한 3 정도 같은데 지령에서 제로에서 6 같으면 자 여기서 중간이다 이 말이죠. 자네는 어때? 킨제이가 신중하게 대답했다. 인생 전을 돌이켜보면 1 또는 2였던 것 같아. 마틴이 다그치듯이 물었다. 그럼 지금은 아마도 3? 킨제이가 말을 끝내자마자 저는 자 이렇게 함께 한다는 거죠. 킨제이는 자신과 동료 친구들이 자신의 집 다락방에서 촬영하게 됐다. 연구에 대한 개인적인 몰입의 결과였지만
이러한 행동은 후일에 일부 사람들에게 그가 내린 결론에 의구심을 낳게 했다. 그의 동기가 어떻든 간에 킨제의 척도는 이 문법적인 인간의 모델에서 탈피하려 했던 시도였다. 1938년에서 63년까지 과거 건축학자였던 킨제이의 그에서 연구에서 동료들 1만 8천 명에 달하는 엄청난 수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자료들을 수집했는데, 해부력처럼 킨제이도 정상적인 것을 탐구하고 싶어 했지만은 연구 과정에서 질적인 방법이 아닌 양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수천 명의 상세 이력들을 취합함으로써 킨제이는 미국 사회에서 사회의 규범에 따른 행위가 통계적으로 일반적인 실제 유행들을 밝혀내고자 했다. 따라서 그는 다른 조사들에서 사용되던 가치 구조에서 벗어나려 노력했다. 예컨대 기존 조사들은 이런 것을 반대하도록 사전에 구성된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렇지만 킨제이 조사들은 이런 것이 묻는 대신에 그 몇 살 때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물었다. 킨제이와 동료들은 동생자들과 이성애자들은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또 감정적으로도 다르게 여겨진다는 점에 주목을 했다. 이렇게 남성은 피부가 없고 나긋나긋하게 행동하며 목소리 톤이 높다고 생각되고, 아울러 예술적이고 민감하고 감정이 불안정하며 일반에 관심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킨제이는 세상을 양과 염소, 선과 악으로 정확히 구분할 수는 없다고 적었다. 범죄들을 구원해서 객관적인 사실들을 칸막이 쳐진 그 작은 범죄 속에 강제로 쑤셔 넣는 것은 오직 인간의 마음 속에서나 가능한 것이었다. 킨제이의 연구는 동성 간의 행위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인간의 동성애를 성의 역전으로 보는 젠더 독착성 동성애 모델을 기각시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다. 이 도착적인 모델은 모든 사람을 남성과 여성,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정상과 비정상 이렇게 킨제이는 이 문법적인 성 모델을 거부했으며 섹슈얼리티를 젠더와 무관한 척도성에 위치시켰다. 생물학적이기도 했던 그는 변이를 긍정적인 현상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킨제이를 할지라도 기본적인 판단을 완전히 비약할 수는 없었다. 그는 정상적인 미국인의 이런 진실을 밝혀내고자 말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은 그가 발표한 연구 결과들이 주로 가장 정상적이라고 여겨지는 집단을 대상으로 얻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당연한 일이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기본적인 고정관념에 비추어 평가했다. 응답의 결과는 매우 다양했다. 일부 응답자는 사회적인 관리와 무관하게 자신은 정상이라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서 한 25세 남성은 나는 정상이다. 분명히 메소브서베이션의 저로 입력어는 이 판단에 동의하지 않고 남성이 회신해준 응답 설문지의 여러 때처럼 정성을 나타내는 것이 제로가 아니라 동성애를 나타내는 이를 붉은색 펜으로 써넣었다. 늘 그렇듯이 정상이라는 개개인이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지배적인 사회의 통념의 문제였다. 자신을 성역화임이라고 표현한 두 남성의 경우에 한 명은 자신이 전반적으로 볼 때에 정상이라고 생각했고, 두 사람 모두 비정상으로 범죄되었다. 한편 26세의 한 실험실 조교는 해석하기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영국인들의 성적으로 정상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1940년대 사회과학자들이 들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용한 설문 항목으로는 영국인들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엄청난 차이들을 포착할 수 없었다. 이들 킨제이 조사 결과 5명 중에서 1명은 어떤 형태로든 동성애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물론 여성의 표본 크기가 매우 작았음을 감안해야 한다. 남성 표본이 300명 이상이었던 데 반해 여성 표본은 100명도 채 되지 않았다. 다른 여자들도 자신의 삶과 사회적 기대서의 어긋남이 있음을 마지못해 인정을 했다. 자신을 동성자이자 비정상으로 지명했던 한 여성은 얘기할 만한 경험이 전혀 없다면서 다음같이 해명했다. 나는 내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30살 이대로 사랑에 빠져본 적도 없고 보통 사람들이 어떤 그런 것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소집은 탓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런 거 시도해조차 해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고독의 우물을 그밖에 어쩌면은 가능하지 않을까도 생각해보았다. 그지는 놀랄 정도로 투명스러운 어조로 말을 마쳤다. 그래도서 아마도 나는 독신으로 죽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그것을 걱정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것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A지형에 따른 낙인경과 그의 거절 비율이 높은 것을 비롯해 여러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동성애가 더 이상 범죄나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지 않았음에도 게이 섹스는 여전히 도덕적으로 좋지 않은 행위로 여겨지곤 했다. 이 본질주의에서 하지만 페니와 스텔라에서 리들 킨제이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의 동성 고전들과 함께 활발하고 그 즐거운 생활을 누리고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아줌마들의 이런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혜택을 누리지는 못했다. 하지만은 특권 계급이라는 사회적인 배경은 자주 상당한 보호막 역할을 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리들 킨제이 조사 결과에서 성적으로 비정상이라 불행하다고 응답한 기혼 여성의 수가 동성 상대의 경험으로 고민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가혹한 판단 기준들이 적용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어떤 삶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자, 라이크 버진 1980년 다 알면서 묘하게 순진한 여자를 노래한 라이크 버진은 이때 당시 교회에 살면서 이정에 침대에 마달라 사진을 붙여두었던 우리에게 그녀의 삶은 완전히 딴 세상 속에 있는 것과 같았다. 엄마를 마달라의 온갖 남자들과 잤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녀가 그냥 너그러운 사람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해야 많이 하는 건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각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마련이다. 대체 얼마나 많은 파트너가 있어야 그런 것일까? 우리 세대는 그것을 두고는 남성은 화성에서 왔고 여성은 금성에서 왔다는 말을 들으며 성장했다. 남성에는 육체적인 것이 필요한 반면에 여성에는 감정적인 유대가 중요하다는 주장은 이제는 식상을 정도다. 역사적으로 남성과 여성이처럼 뚜렷하게 구분짓는 현상은 비교적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16에서 17세기 여성은 문학과 의학에서 또 추적하고 영적, 열적, 성적으로 적극적으로 존재로 묘사했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그와 동시에 젊은 여성의 순결한 높은 가치를 부여받았고 그러므로서 늘 단속의 대상이었다. 여성의 쾌락은 여성의 그 성식 능력과 관계되는 안에서만 긍정적으로 여겨졌다. 심지어 여성의 것은 남성의 것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생각이 되었다. 역사가 통해서 그가 명명한 인간의 탄생, 여성의 것은 남성의 것을 뒤집어 놓은 혹은 고환이 몸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정체된 형태에 불과했다. 남성의 생기는 모양만 다를 뿐 본질은 같았다. 하지만 19세기 되면서 여성의 것과 남성의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되기 시작했다.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이상적인 것은 점차 무미건조하고 수동적이며 순결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정신적인 노동에 부족한 존재로 그려졌다. 이제 유일한 존재 이유는 임신과 모성이었다. 1865년 의사 윌리엄 액터는 이렇게 지적했다. 대다수 여성은 그것이 어떤 정리의 것이든지 곤란해 하는 것이 겨우 없다. 다른 의사들은 여성이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는 주장을 액터만큼 확신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그렇지만은 이 시대의 의사들 대부분은 여성의 것이 한정적이라는 데에서 의견이 일치했다. 이 무미건조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여성들은 ним포마니아 취급을 받았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이러한 요구의 팽창은 자유인왕교 비로소 칸통 등등에서 1850년 보스턴에서는 밤마다 들리는 여러 여자의 또 남편에 따라갈 수 없게 되자 여사 부인이 주치는 일시적인 별거와 다양한 박탈을 통해서 제한하라고 청구를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탐닉적인 습관이 계속되면 아마도 부인을 정신병원에 보낼 수밖에 없을 거라고 경고를 했다. 지나친 것은 모두에게 문제가 된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사티리아서 이처럼 과잉은 남자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경증이거나 흔치 않은 일로 여겨졌다. 이렇게 또 차이를 두었다는 거죠. 알렉스 모리슨은 정신질환과 골상학에 실린
자, 외과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여성들도 사회역에 떨어야 한다는 정확감을 견뎌야 했다. 뭐 누가 어떻게 규정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처녀성 파악의 행위는 저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렸다. 6달 후에서 태어난 저희는 1891년에 병원으로 편지를 보냈다. 곧 결혼할 예정이었던 저희는 약혼자가 자신의 가게를 알게 되고 싶진 않았다. 혼란스럽고 고통에 찬 이 젊은 여성은 자신을 원하는 의사에게 자신의 회한 대해서 그리고 혼자 있을 때면은 흘러내리는 비탄의 눈물에 대해서 말하면서 도움과 조언을 청했다. 자, 많은 여성이 저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사회 운동을 벌였다. 그래서 모슬라와 동료들은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인 차이로 인해서 남성이 더 관심이 많다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나는 정상적인 남성의 욕구가 정상적인 여성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했고요. 개인적으로 우생학적인 이런 거 킨제이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 남성 여성이 심리적으로는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성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을 했다. 하지만 젠더를 하나의 연속 상상해 놓고 이해하는 킨제이의 관점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다. 아리들 킨제이 조사의 기록에 따르면 1949년에 영국의 많은 중산층 젊은이들은 그런 성혼전에서 적극적이었지만 여전히 이정잣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남성수 상당수가 이러한 이중잣대에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위선적인 태도는 1960년대에 계속이 되어졌다 해서였고, 외설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피임약이 출시되던 모순된 시대, 피임약은 여성의 욕망을 해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겼음에도 자민의 기원 여성만 구입할 수가 있었고, 1964년에는 문을 연 영국 최초의 미혼 여성을 위한 산하제한 클리닉은 성적 문란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끊임없이 들어야 했다. 여성의 그것은 더 이상 질환에 따르는 징후가 아니었지만 이것이 보이는 다양한 수준의 행동은 정신의학뿐만 아니라 생식의학에서도 여전히 주의 깊게 관찰이 되어졌다. 고요. 자,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합성한 초기 이 약이 있었네요. 에티사이클론 정신의학에서는 그러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살거나 임신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다. 1960년대 미국의 젊은 여성에게는 흔히 나타난 증세였다는 건데요. 자, 20세기 후반에서 물러나다는 말은 여성들에게 여전히 위험한 꼴이었다. 물러나다라는 거, 흑인 여성들의 이러한 젠더화된 고정관념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씌워진 인종주의적인 편견과도 싸워야 했다. 내가 10대였던 1990년대의 젊은 여성에게 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찾기가 어려운 거기려면 불감증 소리를 들었고 지나치게 잘하는 것 때문에 해프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대체되었고 10대의 이런 문제는 1990년에서 2000년대의 소녀 잡지들을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했다. 2016년에 기혼자를 위한 데이터 사이트로에서도 조사 결과 이성의 남성은 상대 여성이 관계한 과거 상대의 수를 여전히 조금 더 신경 쓰는 경향이 있었다 했어요. 하지만 한가 불구 경우는 그 어린이는 전화된 기대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가족의 경화나 한 부모라는 이유로 비난을 감내하는 것은 남성이 아닌 여성이다. 게다가 밤 외출에 여성이 입는 옷이나 하는 행동은 정상적이라는 것은 젠더와 결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중잣대에서 뒷받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전히 애써서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외면하고 있다.